피해자가 특정 날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CCTV와 통화 기록을 수사를 해보니 피고인이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확인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 정도 증거라면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받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 강정은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혐의를 받는 성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무혐의란 쉽게 말해서 혐의가 없다, 즉 무죄 판단을 받아내는 것을 말해요.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첫째,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바뀐다면 그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죠. 즉,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결국 무혐의가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허벅지를 만졌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허벅지가 아니고 가슴을 만졌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는 경우, 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죠. 또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았어요. 이런 점을 파고들어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피해자가 특정 날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CCTV와 통화 기록을 수사를 해보니 피고인이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확인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실제 의료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DNA 등 증거가 피해자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로 수사받을 때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째,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증거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휴대폰 문자, SNS 대화 내용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에 피의자가 사건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물렀다는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는 결정적인 무죄 증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성범죄 그 장소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 정도 증거라면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받게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성범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제3의 목격자가 정확히 진술해준다면 그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믿을 만한 것이겠죠. 다만 여기서 목격자는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도 아니어야 하고 피해자와도 가까운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3의 목격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만약 피의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목격자라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겠죠. 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목격자라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겠죠.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요.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나 SNS 대화 내용도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에서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좋았다 이런 대화가 오간다면 이건 성범죄를 반박하는 결정적인 무죄 증거가 되겠죠. 두 번째로, 성범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서 그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건 발생 당일에 시간 순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진술할 때 진술이 오락가락하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돼요.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기소된 이후에는, 즉 재판 단계에서는 기록 전체를 복사해서 피해자가 그동안 어떻게 진술해 왔는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방법은 실제 재판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셋째,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돼야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그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유죄다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피고인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되기 위해서는 첫 조사 받기 전에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준비 없이는 대답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에서도 자신의 기억과는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돼요. 피고인에게 아무리 유리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기억에 반해서 억지로 지어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묻더라도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수사관이나 판사님이 다시 물었을 때 내 대답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에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요. 오늘 내용이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